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보행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최영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연구실에서 이제 되게 사실 95년에 시작하셨으니까 되셨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약간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보행 로봇에 대해서 이제 약간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제 보행 로봇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혼다 아시모 로봇이 이제 왼쪽에 그 동영상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때 그 플래그십처럼 혼다에서 되게 많이 이제 홍보를 했었고, 한동안 되게 거의 최고의 로봇으로 이렇게 보여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200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가 주로 그렇죠. 95년에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인수해서 있는 이런 최근에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대비가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은 약간 미국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왜 그런지는 아마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런 휴머노이드 또는 바이페달 워킹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떤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고 왜 이런 연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휴머노이드 또는 바이페달 로봇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고요. 스프링거에서 나왔던 이런 리포트에서 보시면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이페달 로봇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일단 왼쪽에 여기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공장에서 많이 쓰는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 우리나라에서 로봇 암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팔의 형태로 띄우고 여기 바닥 부분이 테이블에 고정이 돼 있고, 여기 아까 이제 최영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리퍼 같은 것들이 물건을 잡아서 옮기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잡아서 옮기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로봇이고, 이게 한 1960년대, 70년대에 등장을 해가지고 공장에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약간 대비되는 것이 여기는 휴머노이드로 나와 있지만 바이패드 로봇 또는 뭐 사족 로봇도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일로 가면서 뭐 어떤 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약간씩 연결이 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이 기존에는 테이블에 딱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슈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냥 움직이냐? 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로 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이 땅에 닿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계속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임팩트를 없앨 수는 없냐 하면은 이 상황이 아주 완벽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완벽한 평지고, 예, 아주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 로봇도 제어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임팩트가 없게도 랜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이 위에 있는 이 매니플레이터만 해도 사실은 자유도가 높은데, 육자유도인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죠. 네, 8까지 합치면 보통 33개 정도 자유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어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 뭐 일렉트로니컬 시스템, 뭐 그런 것들, 통신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제가 현재 느끼기로 아주 크리티컬하게 다르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이제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이걸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로봇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슈가 있는데, 두 번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오늘은 이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모바일 로봇에서도 똑같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슬램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를 써서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뭐 GPS를 이용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도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빼고요. 약간 그 위쪽 거를 보시면 로봇이 움직여야 되니까 특히 이제 바퀴가 달린 로봇하고 다르게 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무게를,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로봇들은 무게를 지탱하는데 액추에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퀴로 굴러가니까. 그런데 다리가 달린 로봇들은 다리의 힘으로 이제 로봇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가벼워야지 유리합니다. 그죠? 네. 근데 가벼우려면 액추에이터, 일렉트로닉스, 컴퓨터, 뭐 센서에서 모든 게 다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면 무조건 가볍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컴퓨터 가벼워지면 성능 나빠지겠죠? 계산량이 떨어지고, 배터리 가벼워지면 용량이 적어지겠죠? 같은 기술이면. 그리고 액추에이터 작아지면 또 파워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야 되고, 그런 거를 뛰어넘으려면 뭐 새로운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센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항공과를 나왔는데 항공기에도 되게 비슷한 이슈입니다. 항공기도 로봇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비행기를 그러면 안 떠요. 그냥 아예 나르지 못합니다. 예, 양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데 못 걷는 거죠. 아니면 걷더라도 스피드가 낮거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최초가 한 60년대, 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족 보행 로봇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주로 일본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국에서 이제 한 90년대쯤부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아틀라스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이제 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미국, 이제는 유럽까지 해서 되게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로봇들이 개발됐을 때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다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은, 일단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냥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고관절에 이제 대충 삼자유도, 자유도라고 하면 세 축으로 움직이는 거죠.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한 방향, 발목에 두 방향. 요 정도가 미니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발목에는 이제 삼자유도로 봐도 되긴 하는데, 요 정도는 미니멈이다 해가지고 다리 하나당 모터를 6개 달아서, 액추에이터를 6개 달아서 하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걷는 거의 효율만 따지면 좀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런 로봇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하고 유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액추에이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추에이터가 가벼우면서 스트롱한 게 좋다. 네, 되게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럼 그런 액추에이터가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전기 모터하고 하이드롤릭 모터, 이렇게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죠.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파퓰러하게 로봇 다리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개발됐었던 거를 보시면 이게 와세다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71년, 73년, 되게 딱 사진만 봐도 되게 원시적이죠. 이때 보면은 다 모터들이 하이드롤릭 모터였어요.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들이. 네. 어차피 키네매틱한 이제 그 생김새는 비슷해요. 사람 다리랑. 그럼 그때 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사용했느냐? 그죠? 여기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때 상황이 더 좋았던 거죠.
유압이. 이게 유압이고 이제 전기 모터인데 유압이 더 그 당시에 일렉트로닉 모터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아직도 하이드롤릭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90년대 때 이게 이제 MIT에서 하핑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때마저도 하이드롤릭을 썼었습니다. 유압으로. 근데 요걸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바이페달이 아니었는데 요거는 바이페달이고요. 요걸 발전시켜서 요거를 개발하신 분이 마크 레이버트라는 그 당시에 여기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갑자기 휴머노이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점핑 로봇, 다리 로봇을 개발하는데 되게 의지가 있으신 분이 아주 오랫동안 하신 그런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일본에서 아시모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시모가 원래 이제 이름은 그 P1, P2, P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다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 10년 동안 개발을 했어요. 80년,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근데 비공개로. 세상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완전히 진짜 대회비로 해가지고 10년 동안을 대회비로 일본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해가지고 95년에 갑자기 발표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 세계에서 그냥 겨우겨우 막 걸을까 말까 하는 그런 로봇들이었는데 갑자기 공개를 한 거죠. 10년 동안 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거의 비슷한 로봇들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보시면 위에 쪽은 또 일본에서 HRP2라는 걸 만든 거고 밑에는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카이스트 오즈노 교수님께서 만드신 휴보고 보시면 아시모랑 아주 비슷해요. 형태가.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 해내면 그러면 되네. 그리고 그냥 따라 하는 거죠. 네, 그럼 잘 됩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이후로 따라 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면 혼다에서 왜 그럼 갑자기 전기 모터 썼냐? 그렇죠? 하이드롤릭을 안 쓰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전기 모터가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 모터 중에서도 소형이면서 BLDC 모터라는 새로운 타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모닉 기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아 전기 모터가 유압보다 낫겠구나 해서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이 차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알지도 모르고 모를지도 모르는데 요즘 전기차가 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친환경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전기 모터 자동차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약간 배터리하고 좀 배터리하고 모터의 성능하고 관계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자동차가 나온 게 전기 자동차인 건 아세요? 다들? 에디슨이 만든 전기 자동차가 거의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로 하다가 내연기관이 더 효율이 좋으니까 내연기관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전기차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결국 저희가 공학을 하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면 또 차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전기 모터가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가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차용을 해서 다리를 만들고 상체는 전기 모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체는 전기 모터 쓰고 하체는 하이드롤릭을 쓰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일렉트릭 모터도 일렉트릭 모터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라고 토크 센서 같은 거를 그 센서 아까 최영렬 교수님께서 개발하시는 센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좀 컴플라이언트하게 유연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업 일을 좀 낮춰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액추에이션 쪽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하이드롤릭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기 모터 하다가 지금은 또 되게 다양하게 다 가는 그러니까 각각이 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의 선택은 액추에이터 자체의 발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슈에 있었던 그 임팩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하나가 하나를 불러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제한이 되고 약간 이렇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유압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던 거고요. 유압의 특징은 결국은 힘이 되게 센데 약간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거를 소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크게 펌프도 필요하고 한 그런 액추에이터여서 좀 최초에는 썼지만 중간에 많이 안 썼는데, 미국이 이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기술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유압 기술을 사용해서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로봇들이 대표적으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파워풀하고 뛰는 데 되게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시모 같은 경우에는 뛴다고 그러는데 뛰는 거에 막 정의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뛰는 거죠. 그죠? 걷는 거하고 뛰는 거의 차이를 아시죠, 학생들? 네. 걷는 거는 두 발이 다 땅에 닿으면서 걷는 게 걷는 거고, 두 발이 공중에 다 뜨면 그게 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보할 때는 두 발이 다 동시에 뜨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시모는 뛰긴 뛰는데 두 발이 다 공중에 떠 있는 게 막 잠깐인 거예요. 아주 짧게. 네.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전기 모터가 파워풀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물론 발전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는 기어 같은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점핑을 했다 랜딩을 할 때 상당히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뛰고, 근데 이제 유압은 되게 튼튼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뛸 수는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썼는데,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점핑도 하고 걸어 다니고 뛰고 막 다 하는 이런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극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트릭 모터는 BLDC 모터 개발되고, 브러쉬가 없는 게 BLDC 모터입니다. 그리고 하모닉 기어, 이런 기어들이 발달하면서 사용이 됐고, 최근에는 각 관절에서 걸리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토크 센서, 또는 각 관절에 이제 그 걸리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스프링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다 이슈는 뭐냐면, 바로 뒤쪽에 나오긴 할 텐데, 그 계속 보행을 하는데 계속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계속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를 쓰거나 아니면 스프링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기어 같은 것들 또는 미케니컬 파트들이 부서질 수 있고, 충격을 흡수를 못하면 로봇이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압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혼다에서 아시모는 중단을 했어요. 네, 아시모 프로젝트는 중단을 했지만 휴머노이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 이제 그 혼다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걷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신을 다 활용하면서 공장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하자라는 쪽으로 취지로 하고 있고, 도요타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혼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DLR이라는 곳이 이제 우주항공국인데, 그래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매니플레이터 개발하는 로봇 센터긴 하지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다 전기 모터에다가 토크 센서, 각 관절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또 이제 나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쓰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이런 로봇을 개발했는데, 여기서는 전기 모터에다가 관절에 스프링을 넣어서 그 각 관절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고 충격 흡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에 스프링이 들어가면 사실 이게 막 덜렁덜렁해서 관절이 제어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엔 제어가 진짜 잘 안 됐고요.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이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데서 만든 캐시인데, 좀 다리랑 그러니까 사람 다리랑 다른 형태로 좀 최적화가 됐죠. 네, 여기서는 지금 물류 로봇이나
이런 쪽에다 한번 써보려고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도 이제 최근에 만들긴 했지만 최초 모델은 없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갖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최적화를 했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터들을 다 이제 베이스에 올리고 몸통으로, 그 다음에 발 쪽은 되게 가볍게 해서 발을 들 때 에너지를 최소화하자.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되게 또 미국에서 보행 쪽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아마 잘 나가는 이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슈들을, 이제 하드웨어 쪽 이슈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슈는 그라운드하고 계속 컨택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같이 가는 이런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팩트가 계속 일어나면 결국은 관절들이 계속 그 충격을 받아서 하드웨어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고, 또는 그냥 딱딱하게 그냥 부닥친다고 생각을 하면 땅에 그냥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하고 컨트롤 이슈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근했던 방법이 이제 위쪽에 이제 아시모가 택했던 방법인데, 이제 아시모가 선구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른 로봇들이 다 따라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기 모터 기반인데, 전기 모터의 위치를 다 이제 걸을 때 필요한 거리를, 그러니까 그 위치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행을 할 때 각 그 모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매 시간 그걸 다 정해주고 그거를 쫙 엑스큐션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땅에 딱 부닥치겠죠. 그럼 그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FT 센서, 폴스 센서를 달아서 지면하고의 반발력을, 충격력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충격이 세면 어떻게 해요? 위로 약간 빼줍니다. 내려가다가 충격이 있으면 뒤로 빼는 거죠. 그렇죠? 네, 밑으로 이제 걸을 때, 내려갈 때는 이제 지면을 향해서 발이 움직이다가 센서가 있어서 딱 그 충격이 있으면 바로 위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랜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다가 토크 센서를 달거나, 아니면 스프링을 달거나, 아니면 그냥 기어비를 낮추거나 해서, 결국은 모든 방법이 가는 방향은 뭐냐면 각 관절에서 걸리는 힘을 제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관절에서 걸리는 힘을 제어를 하면 뭐가 다르냐 하면은, 발을 이제 제어를 할 때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발의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그 지면에 가까이 가면 밑으로 힘을 줘라라고 하는 거죠. 위치의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발의 아래쪽으로 가는 힘의 명령을 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힘을 이제 쭉 눌러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위치의 오차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위치를 적당히 제어하기 때문에 위치의 오차가 생기더라도 힘을 제어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세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가장 많이 연구되는 방향이고, 물론 첫 번째 방향도 아직도 유효하고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둘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새로운 방법,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 지능정보학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이쪽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를 좀 소개하려고 이쪽을 약간 비중 있게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보행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리워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안 빠졌으면 좋겠다. 직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컨트롤 인풋이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정하고 이 리워드가 커지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인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런 리워드 바탕으로 액션은 각 관절에서의 토크 또는 각 관절에서의 위치들을 이제 로봇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 걷다가 나중에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로봇이 이제 일단 이런 거를 실제 로봇으로 하기 어렵겠죠. 그죠? 네, 이런 로봇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로봇을 실제 로봇으로 하면은 로봇이 다 부서지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데 왜 이렇게 걷느냐? 걷는 거에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부분이 뭐예요? 상체죠, 상체. 네, 상체가 막 만세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강화학습에서 그 리워드에 없었던 거죠, 상체에 대한 건. 네, 왜냐하면 상체가 어떻게 되든 걷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리워드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리워드에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시도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모델을 가지고 버클리에서 한 연구인데, 사람이 걷는 거를 가지고 일단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모션 캡처 시스템 이런 거를 가지고 따서 이런 리워드 펑션을 만드는 거죠. 각 관절들이 비슷하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관절의 속도, 그 다음에 무게 중심, 엔드 팩터 포지션 이런 거를 한번 잘 따라가도록 학습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픽스 쪽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로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면 충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로봇에 이걸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처음에 만들고 로봇에다 이걸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그러면 로봇에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는데 시뮬레이션은 잘 되는데 로봇에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두 개가. 모델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럼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캐시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되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심투 리얼이라는 거를 시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잘 되게 한 거를 실제로도 잘 된다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했었던 거는 여기 세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꼽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요.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로봇의 모델을 최대한 정확하게 한번 모델링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의 모델을 잘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이쪽에서 사실은 캐시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로봇의 다이나믹스가 좀 간단해요. 다른 로봇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모델에 노이즈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랜더마이즈된 로봇 모델로도 트레이닝을 해서 그리고 터레인 자체도 그 지형 자체도 되게 랜덤한 걸 많이 시도를 해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에 잘 되도록 하자.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이거는 다 시뮬레이션 얘기죠. 1, 2번은. 그 다음에 다 3번도 시뮬레이션이긴 하네요. 시뮬레이션 할 때도 스테이트를 예상을 해서 예측된 스테이트를 써서 하자.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로봇의 스테이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걸 가지고 쓰면은 나중에 부정확한 걸 가지고 로봇에 적용하면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언설튼티를 주거나 아니면 로봇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잘 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닝 쪽에서. 그리고 이족보다는 사실은 사족에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사족에서는 사실은 로봇이 넘어지지는 않아서 웬만해가지고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트라이 하기가 쉬워가지고 사족에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로봇에 액추에이터가 많다라는 건데, 액추에이터가 많으면 하드웨어 이슈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로봇 액추에이터가 33개가 들어가면 최근에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이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33개 모터를 이어서 통신을 해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오늘 소개는 안 드리고, 약간 알고리즘적인 거를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이 계획을 어떻게 짤 거냐. 33개의 모터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의 이제 컴플렉시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3개라는 거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로봇에 제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모터 하나에다가 명령을 요즘 많은 경우에 이제 토크 제어를 하면서 각 관절에 힘 제어를 하면서 힘 제어를 할 때 1초에 1000번 정도 커맨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1ms에 한 번씩 그 모터에다 명령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ms에 33개의 명령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양의 커맨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초만 하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한 번 커맨드 줄 때 한 관절에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디스크리트하게 따졌을 때 하면은 360도 뭐 180도만 돌아간다고 치면 관절이. 그리고 뭐 인코더의 분해능이 만 정도 된다고만 해도, 그죠? 그러면 만 가지 경우 수가 생기고, 예. 근데 그게 1초 동안 1000번을 하면은 만에 1000승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각 한 관절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게 3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컨비네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탐색 기반이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할 때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리겠죠.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꼭 휴머노이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로봇 그 플래닝에서의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되는 이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그럼 그게 다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가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면은 컨택 컨스트레인트, 지면에 닿으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이런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각 관절에 그 토크를 줄 수 있는 거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관절들의 리밋이 있고, 위치 리밋이 있고, 토크는 힘 제한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 그 혼자 부닥칠 수가 있어요. 자유도가 많다 보면, 그죠? 내 팔이 다리에 부닥칠 수도 있고, 내 손이 가슴에 부닥칠 수도 있고,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뭐 두 번째 것도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있고, 발도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각 관절들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그 와중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만 만족시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태틱하게 플래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로봇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로봇이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이 33개 관절을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지금 이거 다 한꺼번에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해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발전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뭐 휴머노이드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하냐 하면은 이 로봇이 그 펜듈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거꾸로 달려있는 펜듈럼이죠. 인버티드 펜듈럼. 네. 으로 한번 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앞뒤로 방향 하나, 좌우 방향 하나, 두 개만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33개 자리도 다 버리고.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복잡해서 이렇게 해도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넌리니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인버티드 펜듈럼 모델을 사용합니다.
리니어 인버티드 펜듈럼 모델은 뭐냐면 높이가 안 변해요. 이 펜듈럼인데 지면에서부터 COM까지 높이가 안 변해요. 이런 펜듈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가상의 펜듈럼입니다. 리니어 인버티드 펜듈럼. 그래서 리니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수식 자체가 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방향 자유도 하나, 좌우 방향 자유도 하나. 그래서 이 자유도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M의 위치를 우리가 플래닝을 하고 COM의 위치가 플래닝이 되면 그거 기반으로 발의 위치를 잡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관절들은 대충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3개의 자유도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쪼개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간단한 모델이고 이게 70년대, 80년대에 나온 아이디어지만 아직도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 대비 결과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는 컨디션으로는 제로 모멘트 포인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제로 모멘트 포인트는 뭐냐면 압력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압력 중심이 발의 한가운데 있으면 안정적이고 압력 중심이 발의 끝으로 가면 이제 발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압력 중심이 발 한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COM의 궤적을 요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을 이용하는 거죠. 요게 압력 중심의 위치, 그 다음에 이게 센터로 매스,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 여기 보시면 이게 높이예요. 높이. 그래서 이 높이를 일정하게 하면 요 식이 선형식이 되는 거죠. 이게 높이가 달라지면 비선형이 돼서 아날리틱한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리니어로 하는 게 요거를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시도는 이제 요거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나온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플라이휠 모델을 넣는 거죠. 인버티드 펜듈럼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상체는 안 움직이고 플래닝을 많이 했어요. 걷기도 벅차니까.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야 로봇이 그냥 걷는 것만 해도 되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 가지고 움직인 다음에 도착하면 상체를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상체도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했는데 상체를 움직이니까 되게 그 디스터번스가 많이 생기고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이 많이 생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을 하자. 상체 움직임을 모델링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플라이휠 모델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체만 해도 자유도가 뭐 대충 봐서 한 20자유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2자유도로 하자. 그런 거죠. 앞뒤 방향 휠 하나, 좌우 방향 휠 하나. 이렇게 해서 요거 텀 하나만 딱 넣어서 한번 해보자. 네. 이것만 해도 복잡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요식 아니면 그 전식 가지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데 리니어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아날리틱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해가 딱 나오는 거죠. 쫙. 그러니까 스텝 위치를 딱 정해놓으면 COM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다 풀리고 사인 코사인도 그리고 그걸 쫙 트라젝토리를 만들어서 로봇에 커맨드를 줍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사용됐던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산 시간이 거의 없고요. 예, 거의 순식간에 풀린다고 볼 수 있고 이해하기도 간단하고 미리 다 풀어놓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발을 바꾸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네. 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걷다가. 네. 그래서 미리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뭐 장애물이 생겼다. 아니면 누가 밀었다. 그래서 발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실시간으로 풀자. 이 식을 별건 아니지만 이 식을 실시간으로 풀자 해서 이제 최적화 방법으로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프리뷰 컨트롤,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단점은 역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윗 방법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게 더 리액티브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컴퓨터가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함과 동시에 사실은 매스 라이브러리들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대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스트에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을 사용해서 리액티브하게 한다든지, 오른쪽에는 이제 미국의 IHMC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것도 홀바디 다이나믹스를 써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푸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터레인이 좀 다른 거, 그 다음 오른쪽은 동경대에서 만든 건데 외란이 많이 들어올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로봇들을 다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하는 모든 것도 현재는 다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닝 방법은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그 데모로 보여주는 거에는 아직 안 들어갔다. 이렇게 작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많이 빠르게 변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러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쪽 이제 우리 지능정보에서는 요즘 러닝이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일단 계산량이 많은데, 그럼 계산량이 왜 많냐 하면 특성 자체가 넌리니어 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컬 미니멈 같은 데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피해보자 하는 쪽으로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러닝 없이 바로 시작을 하면 이니셜 개수에 따라서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최적화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런드 트라젝토리, 상황에 맞는 트라젝토리에서 시작을 하면 이니셜 개수가 좋으니까 옵티멀한 포인트에 금방 갈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국 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보행할 때 투스텝을 플래닝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요건 또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봇의 현재 상태하고 그 터레인 인포메이션은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 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어디에다 발을 디뎌야 될지를 학습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롤 레벨 컨트롤은 기존의 제어기를 쓰는 거죠.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을 쓰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리티컬한 방법을 쓰든. 그래서 보행 자체는 기존 제어기를 쓰지만 하이 레벨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심투웨어라고 약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쪽에서는 약간 엔드 투 엔드고 여기에서는 약간 그 하이라키를 나눠서 하이 레벨만 배워보자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다시 캐시인데 그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는 앞에 쪽에서는 엔드 투 엔드였는데 최근에는 엔드 투 엔드보다 이렇게 하이라키를 나눠서 하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랑 되게 비슷한데 바로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 없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레인 없이 그냥 현재 로봇의 스테이터스만 가지고 러닝하는 거를 RL로 그 시뮬레이션에서 해서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터레인 인포메이션은 없지만 조금 다양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낮은 계단 정도까지는 오르락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러닝을 보행 쪽에 접목시키는 최신 트렌드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는데 학생들 되게 지루하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느끼기로 이족 보행 특히, 왜냐하면 사족 보행만 해도 조금 난데 이족 보행은 조금 더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이슈는 비슷하긴 합니다. 사족이나 이족이나. 그런데 어쨌거나 이족 보행에서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이 되게 크리티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퀘스천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는 이 로봇의 뭐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뭐 기구학 이런 것 쪽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래닝 AI는 주로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쪽
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은 그 양쪽을 잇는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실에서 하드웨어 컨트롤 또는 컨트롤 AI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컨트롤 없이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실들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워크샵 같은 데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예,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논문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요. 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러닝 쪽 아니면 비전 쪽에서 유명한 CBPR 이런 게 이제 로봇 쪽에서 이클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논문 발표를 안 하는 대신 어떤 걸 하냐면 그 CBPR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이런 동영상을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예. 야, 저기는 저런 거 하는데 우리는 논문 쓰는데 로봇이 잘 걷지도 못해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혼다에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하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술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이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를 만드는 거죠. 뭐 걷는 거, 뛰는 거, 점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화하는 겁니다. 동작들. 그러기 위해서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다이나믹스, 키네마틱스 다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카메라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놨던 거를 블렌딩을 잘 하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겠죠. 그 다음에 제어할 때 또 다시 최적화 기반의 제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 제어를 할 때는 당연히 또 센싱 테크놀로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이닝을 주로 하고요 현재. 네. 그리고 보시면 레퍼런스 트라젝토리를 슬림 모델을 쓴다고 해요. 슬림 모델은 뭐냐면 아까 LIP가 리니어 인버티드 펜듈럼이고요. S는 뭐냐면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인데 중간에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유도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다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슬림 모델을 가지고 기본적인 트라젝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러닝을 통해서 그 트라젝토리에서 디비에이션 되는 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실행시킨다. 라는 게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문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대표적으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을 많이 하고 있고 이쪽은 러닝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많이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연구실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개의 회사가 너무 이제 잘하니까 대단하고 힘듭니다. 그죠? 네, 특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에서 거의 1조에 인수했나요? 그죠?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로봇을 이제 그 로봇이 TV에 나오고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 연구실은 되게 힘들죠. 그죠? 네. 이제 1조 되는 회사하고 지금 저희 연구실 몇 명 학생들이 연구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리소스 차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구적인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이거의 그림은 기본적인 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걸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트라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쪽을 어떻게든 좀 빨리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쪽으로 한번 시도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본 건 없는데 이런 거를 또 뭐 러닝을 써서 뭐 한다든지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약간 중기적인 방향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오른쪽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최영렬 교수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프로스토크 센서 이런 센서들을 이제 이 비싸니까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대한 안 쓰면 어떨까 이런 거죠. 저는.
일단 센서가 가격이 싸고 로버스트하면 좋긴 한데 이족 보행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충격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충격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센서를 쓰면. 그죠? 예, 그리고 센서를 몇 개 쓸 거냐. 각 관절에 다 쓰면 그러면 12개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가격이 싸도 비싸지고 그리고 12개 중에 하나가 망가질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센서 대신에 그 모터의 리액션을 이용하는 거죠. 모터의 전류의 흐름들이 바뀔 테니까 컨택이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 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로봇에 특화된 이런 그 제어기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보행 쪽으로는 이건 저희가 옛날에 예전부터 사용했던 로봇인데 실시간으로 보행 패턴을 바꾸고 상체도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쪽을 하고 있고 지금 밑에 쪽을 보시면 센서 없이도 이런 유연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통은 여기 발목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센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각 모터에서 전류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인지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보행에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은 같은 아이디어긴 한데 여기 그 로봇의 링크에다가 센서를 하나도 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충격이 있어도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센서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싸고 저렴하게 로버스트하게 센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 저희는 그마저도 그냥 안 쓰면 어떠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되더라도 레졸루션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되게 싼 센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로봇에 특화된 그러니까 저희 로봇의 그 관절 특성이 좀 약간 다른 로봇들하고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로봇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제일 왼쪽 로봇을 보면 되게 약간 로봇이 흔들립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러면 로봇이 흔들리면은 또 충격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제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로봇이 좀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기 시작해서 걷는 것도 잘하고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이종 로봇 만들면 뭐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는데 저희 생각에는 되게 많은 곳에 쓰일 수 있을 거다. 네, 저희가 이 과제 맨 위에 있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 이종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과제를 했었고요. 이게 잘 되면은 뭐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 그 다음에 중간에 물류, 제일 오른쪽에는 서비스 이런 로봇 쪽에 지금은 휠드 로봇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바퀴 로봇이 하고 이제 그 이종 로봇하고 가격이 비싸지고 그다음 안정성이 비슷해지면 그러면 이종 로봇 쓰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었던 이제 아바타 대회였는데요.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이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최영렬 교수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인파이프 로봇 조종하는데 사람이 다 했다. 그죠?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정말로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바타 로봇 챌린지가 있고요. 로봇은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가 됐는데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네,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이런 대회가 있었고 저희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보다는 다음 페이지 거
보시면 지금 핵심은 사람하고 사람의 인터랙션입니다. 로봇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바타인 거죠. 로봇이 아바타가 돼가지고 And put in there the designated area. 네, 여기가 이제 조종하는 거죠, 로봇을. 여기 앉아서 조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똑같이 움직여요. 또 여기 로봇에 보시면 카메라가 2개가 있어서 카메라 2개를 사람이 보고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그 이 로봇이 사실은 잘 걷는데 대회 때 혹시 넘어져서 다칠까봐 사람 다치고 뭐 로봇도 망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 스피커가 스피커폰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인터랙션 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작년에 했었고 이제 올해 작년 예선이었고 올해 본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선은 이제 11월 초에 하는 걸 오늘 이제 공고가 돼서 11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로봇하고 계속 인터랙션 하다 보면 실제로 여기 사람이 안 you 있고 first. What you gonna pick up? 로봇을 조종해 보면 내가 여기 마치 와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10분, 20분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은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멀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